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줄리아 크리스테바에 대한 두 번째 강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주로 여러분들이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그 철학적 세계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사실은 69년도에 나온 세미오티케보다는요,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 개념들은 시적 언어의 혁명, 그죠? 라 레볼리시옹 디 렁가즈 포에티크라고 하는 이 74년도 국가 박사학위 논문이죠. 이거는 박사가 아니고 교수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랑스에서, 그죠? 국가 박사학위, 국가에 제출된 그 논문인데, 이게 뭐 독일의 하빌리타치온하고 비슷한 건지, 그건 예도는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국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된 시적 언어의 혁명이라는 이 작품에 마침내, 그죠? 프로이트와 락강의 개념을 수정하면서 마르크스주의적 혁명을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그녀가 만들어낸 크리스테바가 만들어낸 독특한 개념인 세미오티크라고 하는, 르세미오티크라고 하는 기호계 혹은 기호적인 것, 요게 이제 그 소시르의 개념과는 다른 정신분석학적 개념으로서 만들어내게 되는데, 요것과 락강의 상징계, 그죠? 생볼리크의 개념이 나타나면서 그녀의 독특한 텍스트,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하는, 그죠? 앵테르 텍스투알리테라고 하는 이 개념도 나타나고, 또 중요한 게 페노텍스트와 그 다음에 제노텍스트가 나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페노텍스트는 지금까지 나타난, 거죠. 나타난 그러한 문학 체계 안에서의 문학의 랑그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랑그를 글쓰기를 통하여 계속해서 문학가들이 변형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노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페노텍스트는 이미 형성된 어떤 그 지금까지 이미 형성된 문학 전체의 어떤 랑그로 자리매김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변형시켜서 또 새로운 가능성으로서 혁명적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텍스트를 제노 텍스트라 그래요. 그 여러분, 제노가 뭐예요? 이게 라틴어계예요. 불어의 페노 텍스트는 뭐 현상 텍스트야, 여러분. 페노멘에서 갖고 온. 그리고 제노 텍스트는 제너시스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생성할 수 있는 생성 텍스트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은 언제나 새로운 글쓰기를 하는 자는 페노 텍스트 위에서 제노 텍스트를 덧입히기 때문에 언제나 상호 텍스트성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노 텍스트성이 없는 문학은 이거는 문학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문학가도 없고, 그래서 이 시적 언어의 혁명이라는 이 작품은 사실 그 말라르메와 로이트레몽, 이런 위대한 대가들, 바따유, 이런 프랑스의 위대한 대가들, 대가들의 어떤 그러한 작품들을 분석하면서 그녀가 마침내 락강의 정신분석학의 어떤 깊은 연구를 통하여 프로이트와 락강을 변형시켜 나가면서 용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상호 텍스트성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플라톤의 코라 개념도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제 80년도에 나타난 공포의 권력으로 번역된 거죠. 그 작품이
이러한 기호계와 상징계와 상호 텍스트성, 제노 텍스트, 그 다음에 페노 텍스트,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공포의 권력에서 아부젝시용으로 들어가는 이 개념들을 추론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서 기본은 락강의 철학을 알아야 되고, 락강의 철학뿐만 아니라 프로이트의 개념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각각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혁명적 언어들은 마르크스적 뉘앙스를 갖고 있는 그러한 그 후기 구조주의적 글쓰기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러한 깊은 철학적인 거죠. 철학적인 토양이 없이는 결코 그녀의 페미니스트적인 어머니의 몸, 기호계에서 나타나는 오이디푸스 이전 단계에서의 어떤 여성적인 것, 이런 개념들을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서, 예도는 오늘 시적 언어의 혁명에서 나타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부가 번역이 됐죠. 뒤에 것까지 다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나타나는 기호계와 상징계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일단은 모든 인간은 성인이 되면 그죠, 상징계에 편입됩니다. 상징계는 아버지의 이름으로부터 출발하고 상상계에서 어린아이가, 어머니는 자기 자신만이 욕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거기에는 낯선 아버지가 등장하면서 거세공포증을 통하여 상징계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런 상상계에서 상징계로의 이동을 통하여 그 상징계에서는 질서와 아버지적인 것, 그 다음에 아버지의 어떤 그러한 그 이름을 통하여 나타나는 언어의 힘, 거기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 질서들, 거기에서 그 절대적인 어떤 권위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권력이 있겠죠, 그죠? 그것이 이제 상징계를 지배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일종의 하나의 저겁니다. 이거는 소문자 생볼리크가 대문자 생볼리크로 나타나는데, 일단은 생볼리크가 이 사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의 질서예요. 이거를 다시 기호계로 갖고 가야 된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크리스테바한테서 중요한 것도 역시 대문자 상징계야. 그런데 이 대문자 상징계에 갇혀 있는 자는 질서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 사회의 권력의 어떤 그 질서 안에서, 그죠? 자기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데, 여기에는 자아가 없어. 자기가 없다고. 마치 하이데거가 말했던 일상성에 빠져 있는 자의 어떤 삶의 영위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대문자 상징계 안에는 언제나 기호계와 소문자, 그러니까 세미오티크와 생볼리크, 소문자 상징계와 그 다음에 기호계가 함께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적으로 볼 때는 기호계에서 나타나는 오이디푸스적 단계는 상상계의 단계인데, 이것을 변형시켜서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상징계에다가, 그죠? 대문자 상징계 안에 언제나 거기에 구멍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충동적이고 육체적이고 무의식적이고, 그 다음에 그 질선을 교란할 수 있는 혐오스러운
그런 것들을 배치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계에는 그 어머니적인 유아가 거울 단계 이전에, 그죠? 거울 단계 이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미 어린아이는 뭐죠? 어린아이는 엄마와 함께 자궁 속에 있다가 태어나면서 분리를 경험해. 이미 이때부터 이 분리는 자아의 형성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자아의 형성은 거울 단계 이전에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기 자신을 배출시키면서, 그죠? 어머니가 자궁 안에서 아이를 배출시키면서 뭔가 거기에는 어머니의 젖가슴과 또 어머니의 몸과 밀착되어 있는, 어린아이가 거울을 보며 6개월에서 18개월을 지나면서 경험하는 거울을 보면서 자아의 어떤 그러한 형성이 시작된다고 본 이 락강의 상상계 이전의 단계에서 충동과 우유와 그 다음에 어머니와 몸과 붙어 있는, 비록 자궁으로부터 나온 유아이기는 하지만 그 상태, 혼돈의 상태, 그런데 이 상태를 프로이트 역시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경험한 아이가 아버지의 어떤 그러한 존재를 알게 되고 거세공포증을 느껴서 그때부터 오이디푸스의 욕망을 잘 극복하고 성인의 단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사회적 존재로서. 그거나 락강이 거울 단계를 통하여 자아를 형성하면서 거기에서 동일하게 아버지에 대한 거세공포증을 통하여 상상계로 진입하는, 그것은 가부장적인 어떤 그러한 정신분석학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부장적인 것에 대항하여 그 줄리아 크리스테반은 이것을 수정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어머니의 그 젖가슴, 그 다음에 아이가 거울 단계를 보기 이전에 오이디푸스적 단계와 거울 단계 이전의 단계, 혼돈의 단계, 그 다음에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서 나오는 코라의 단계, 그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비로소 질서가 생겨날 수 있는 무의식적 힘으로서 나타나는 단계, 충동의 단계. 그러나 사회적 질서를 중요시 여기는 대문자 상징계에서는, 그죠? 거부할 수밖에 없고 배출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혐오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그런 것들은 사실은 상징계의 락강이 그것을 배출시키고 상징계 바깥으로 드오흐 바깥에 있는 곳으로 내몰았고, 거기에는 상징계에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흔적을 지워 없애고 추방시켰지만 사실은 이 상징계 안에 언제나 소문자 상징계와 그 다음에 그 기호계의 이러한 특징, 이게 이제 기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계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정신분석학적 용어인데, 음악적인 것, 리듬적인 것, 충동적인 것, 어머니의 몸을 연상시켜서 모성적인 것, 여성적인 것, 이런 것들의 특징을 이루는 게 바로 세미오틱계야. 그러니까 이 기호적인 것, 기호계의 개념은, 세미오티크는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락강과 다른 것은 이것이 상징계 안에 어디에서나 나타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계, 소문자 상징계와
그 다음에 세미오티크, 기호계, 이 두 개가 상호 연관적으로 대문자 생볼리크 상징계를 구성한다라고 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상호적 논리에 의하여 사실은 상징계가 몰아냈다고 생각한 아버지의 거세 공포증을 통하여 이제는 사회의 가부장적 아버지의 질서로 들어가서 유아기에 이미 내버렸다고 생각하고 배출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상징계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상징계의 존재론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욕망의 힘이라고 본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어머니적인 것은 사실은 사실 그리스 신화에서도 가이아가 하늘을 낳잖아. 우라노스를.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이아가 가장 먼저 있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것은 그 아이가 성인이 되면서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는 거울 단계보다도 앞서 있는 혼동과 본능과 충동과 육체적인 어떤 물질, 리비도의 물질성을 나타내는 덩어리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기호계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인이 되면서 몰아냈다라고 생각하고 상징계로 진입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인간의 삶을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상징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으로서 상징계 어디에서나 소문자 상징계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대문자 상징계를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죠? 내몰고 축축하고 바깥으로 몰아내고, 그래서 혐오스러운 것으로서 증오하고 그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본능들이, 그죠? 사실은 그 대문자 상징계에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그런 힘으로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크리스테바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데, 상징계와 기호계가 있는데, 이 두 개는 락강과 같이 분리되어 있고, 이것이 어떤 락강도 분리되어 있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죠? 락강도 이 세 개를 같은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같이 이렇게 경계를 통하여 붙어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구분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이것을 수정하여 상징계와 그러니까 실제계를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계는 일단은 크리스테바한테서는 락강의 실제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상징계와 기호계가 상호작용을 통하여 끊임없이 주체를 형성해 가는데, 이 주체는 언제나 과정 속에 있어. 그 형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의미화 과정 속에 개입하면서 환상과 실제를 통하여 그 주체를 과정 속에 붙잡아두는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계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상징계와 그녀가 새롭게 만들어낸 기호계의 개념을 갖고 와서 자기 자신의 그러한 철학적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테바한테서 이 기호계는 결코 어린 시절에 우리가 극복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성인이 되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상징계를 지배하고 사회의 법과 사회의 질서까지도 언제나 새롭게 변형시키면서 거기에서 들어와서, 그죠? 그 존재론에 구멍을 내고 들어와서 그것을 새롭게 변형시키는 힘과 어떤 자양분으로서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은 뭐예요? 그럼 이미 문학과 예술에 대한 기호론을 69년도에 그리스어에서 갖고 온 세미오티케에서 이야기합니다. 문학이라고 하고 예술이라고 하는 건 뭐나, 문학과 예술은 다 아방가르드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은, 아방가르드적이라는 거는 전위적이고 혁명적이고 뭔가 기존 질서를 뒤엎는 그러한 혁명적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학은 아방가르드적이고 예술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의미는 기존 질서가 갖고 있는 질서화, 그러니까 페노텍스트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는 언제나 제노텍스트를 통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페노텍스트에 길들여져 있을 때쯤 되면은 또 새로운 문학이 나타나서 아방가르드적 역할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회의 담론을 새로운 곳으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크리스테바의 텍스트 이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아방가르드적 문학과 예술이 그 시대에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고 지금까지 있어 왔던 페노텍스트의 랑그를 변형시키는 혁명적 어떤 그러한 힘으로써 제노텍스트가 언제나 페노텍스트를 해체하면서 들어오는, 그래서 상호 텍스트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겹침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어떻게 보면 상징계의 질서가 아닌 세미오티크에 있다고 본 거야.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세미오티크는 아버지의 질서를 해체하면서 들어오는 코라와 같은 것이고,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체면과 사회적 절대적인 것 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언제나 망각하고 있는 거야. 그것은 망각하고 있지만은 언제나 다시 되돌아와서 갑자기 나타나서 그 질서의 담론들을 해체하면서 새로운 혁명적 담론으로 이끌고 가는 힘과 같은 게 바로 세미오티크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제노 텍스트를 형성하는데, 제노와 페노는 다른 게 아니라 매 시대마다 다른 새로운 혁명적 어떤 주체인 문학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그러한 아방가르드적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언제나 모성적 힘으로서 작동하는 세미오티크, 기호계의 어떤 특징이 함께 가미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모든 위대한 문학가들, 특히 니체와 도스토옙스키도 상당히 좋아했어. 누가? 바로 그러니까 이 여성 철학자가 오늘날의 담론으로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는요, 그녀가 프랑스로 어느 정도 석사를 끝내고 불가리아에서 프랑스로 들어오잖아. 41년생인데 66년도에 들어오니까 상당히 오래된
나이가 좀 들어서 프랑스로 유학을 온 거야. 그죠? 그러니까 크리스테바가 66년도에 왔으니까 40년도에서 66년도 거의 25, 6살 때 들어온 거야. 그죠? 이때 이제 30대쯤에 세미오티케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건 논문을 모아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74년도에 국가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시적 언어의 혁명을 제출하고, 여기에서 비로소 그녀의 철학의 세계, 그리고 락강의 정신분석학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정신의가 되기까지, 그죠? 엄청난 과정을 정신분석학에 투자했지만, 그녀는 사실은 이미 불가리아에 있을 때에도 라틴어 그리스어가 탁월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 고전이 될 수 있는 작품들을 거의 다 읽었고, 도스토예프스키도 상당히 좋아했어요. 좋아했고, 그 다음에 또한 그녀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언어적 훈련을 이미 어렸을 때부터 했고, 고전을 읽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을 본격적으로 프랑스에 와서 공부를 하기 이전에 이미 인문학적인 헤겔과 니체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공산국가였다. 사실은 70몇 년도에 마오쩌둥의 어떤 그러한 초청으로, 그죠? 중국을 방문하게 되잖아. 거기에서 또 갔다 와서 책을 하나 내는데, 어쨌든 그녀는 마오주의자이기도 했어. 사실은 바디유도 마오주의자였잖아. 그죠? 이건 좀 다른 이야기고, 공산권의 간첩으로서 활동을 했다, 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 여기에선 주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이런 대가들의 위대한 말라르메나, 로이트레몽이나, 그 다음에, 바따이나, 그 시대에 유명했던 프랑스의, 그 전 시대에 유명했던 프랑스의 이러한 위대한 시인들과 문학가들은 언제나 절대 상징계에 놓여 있는 생볼리크의 질서에서 통용되는 언어 훈련만을 받은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래. 그러니까 세미오티크적인 것이 없는 자는 문학가도 아니고 예술가도 아닌 거야. 이해가 되죠? 이건 예도가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학강좌일 때. 아마 곧 크리스테바의 철학적 이론을 갖고 미학 강좌를 또 하나 열겠는데요. 그러니까 문학가와 예술가는 언제나 시대를 앞서가는 아방가르드였고, 그녀 혹은 그들에게는 이런 도스토예프스키나 니체나 말라르메나 로이트레몽이나 그 다음에 바따이나 이런 모든 세계적인 프랑스와 러시아와 독일의 이런 모든 위대한 대가들은 전부 다가 생볼리크가 아니라 세미오티크에 근거하여 글을 썼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제?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기존에 있었던 페노텍스트를 제노텍스트를 통하여 해체하고, 언제나 상징계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문학계의 랑그를 언제나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재해석함으로써 언제나 상호 테스트성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앞선 자들인데, 이들이 바로 상징계를 변혁시키면서 인간의 삶에 그러한 행복하고 인간이 보다 더 나은 인간의 삶을 만들어가고, 마르크스적으로 더 나은 세계, 그죠? 더 나은 세계와 진정한 인간성이 회복된 그런 세계를 창조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시적 언어의 혁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시적 언어의 혁명, 거기에는 그래서
프로이트와 락강과 같은 남성적인 정신분석가들이 놓쳤던 이 어머니의 모성적인 것을 회복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전 오이디푸스적 단계와 거울 단계 이전에 놓여 있는 이 세미오티크한 것을 다시 상징계 안으로 끌고 와서 이 기존 질서를 변혁해 나가는 새로운 창조적 힘으로써 여성적이고 모성적인 것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본 거야.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그죠? 이미 서구 고전 안에는 가이아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요. 신화 속에는 예도가 레비르스트로스 강좌를 할 때 잠시 언급했지만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세미오티크는 상징계에는 상징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징계 안에서 언제나 충동을 주고, 이것이 이제 더 발달해서 공포의 권력에서는 예도가 그 무시무시한 것이라는 강좌에서 이미 크리스테바의 첫 번째 강좌에서 했듯이 아부젝 시용의 개념을 실론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개념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죠? 비천한 것, 경멸적인 것.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봐봐, 인간은 욕망을 극복하게 되면 환멸감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똥과 같이 보게 돼요, 여러분. 어머니의 유방은 어느 순간에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면은 뭐가 돼? 그것은 똥과 같이 배설해야 될 대상으로 본 거야. 나는 유년기를 지났다는 거야. 나는 유년기와 유아기를 지나서 이제는 성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계의 오만이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크리스테바의 독특한 철학입니다. 사실은 락강이 주체가, 그죠? 주체가 상징계에서 타자들의 눈에 맞추어 형성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을 모성적인 힘으로서의 세미오티크를 끌고 들어온다니까. 이게 바로 니네들이 배척한 이 세미오티크가 사실은 상징계에 어디에서든 존재하며 거기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니네들이 혐오스러운 것으로 내버렸던 것이 언제나 매혹적인 것으로 다가오고, 이게 아부젝 시용의 이론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이미 문학 시적 언어의 혁명이라는 그 국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 모든 중요한 자기의 철학적 개념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제노 텍스트를 형성하는 위대한 문학가들은 전부 다가 정신분석학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세미오티크적인 거를 앞서 경험한 자들이에요. 예도가 여기에서 참 감탄을 했어요. 정말 예술가들에 대한 글을 쓰고, 예도가, 그죠? 그 다음에 미학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이야기했던 것들이 크리스테바의 이론 속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리스테바는 이런 위대한 문인들은 언제나 아방가르드적이었고, 이들은 예술가로서 언제나 무의식적인 것, 일반인들이 상징계의 질서에 갇혀있는 자들이 못 보는, 잊어버리고 배출하고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장 앞서 경험한 자들이고, 그것을 글로 제노 텍스트를 통하여 페노 텍스트를 뒤집어 엎는 그런 힘으로써, 광기예요, 여러분. 경계에 있는 거예요, 문학가들은. 경계에서 바깥에서 안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야.
이해가 돼요? 생볼리크는 그래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징계는 그래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크리스테바의 위대한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것, 그 다음에 미쳤다고 생각하는 광기스러운 것, 또 혐오스러운 것, 그래서 배설해야 될 똥으로서 생각되는 것, 그리고 성인들이 유아기에 경험했다라고 전부 다 혐오스럽게 그걸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사실은 어머니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이런 것들, 프로이트가 유아기의 단계에 놓았고 락강이 상상계에 두었던, 그리고 상상계에서도 사실은 거울 단계 이전에 놓여 있는 것, 그래서 본능적이고 충동적이고 우리에게 구토를 일으키고, 그죠? 이건 아부젝시용 이론에 나옵니다. 그죠? 어느 순간 우유는 배설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것, 무의식적인 것, 이런 것들을 아방가르드 문학가들은 늘 체험했으면 그런 것들이 성적인 광기로 나타날 때에도 사드의 문학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많잖아. 인간의 본능, 그런 것들은 사실은 쫓겨나서 내버려진 게 아니라 언제나 상징계의 존재론으로 되돌아와서 문학가들의 혁명적 사유를 통하여 매 순간 이 상징계의 질서에 자양분을 주는 그런 힘으로써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언제나 무질서인 코라로부터 나오듯이 그 코라를 사실은 가부장적인 정신분석가였던 남성 정신분석가들이었던 프로이트와 락강이 놓쳤던 이것을 우리는 회복시켜야 된다. 이게 바로 세미오티크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너무 재미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마침내 공포의 권력은 그냥 그대로 이런 개념을 그냥 갖고 다 써버려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걸 철학은 어려워 이러면서 헛소리를 삑삑 해대는 거야. 그 구조가 어떻게 나온 건지도 모르고 갑자기 크리스테바 위대한 여성 철학자 한번 읽어봐야지. 이런 순진한 발상을 갖고는요, 그 철학자는 그걸 쓰기 위해 일평생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야. 그럼 그걸 내가 한글로 번역됐다라고 내가 읽으면 다 소화가 된다. 그건 너무 여러분들이 철학의 학문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순진한 거죠, 그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적 언어의 혁명은 이런 방식으로 어머니적인 것과 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으로서 새롭게 채색된 크리스테바의 용어를 통하여 다시 문학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이것은 또 다른 혁명의 도구로서 작동되고 있으며, 그래서 시적 글쓰기는 언제나 아방가르드적이어야 되고 인간의 본능을 제대로 파악한 문학가와 예술가들만이 그 랑거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생볼리크의 랑거를 바꾸어가면서 새로운 시대에 더 나은 인간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크리스테바가 자기 자신의 국가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런 철학적인
정신분석학적인 근원을 여러분들이 읽어내고 어떻게 프로이트와 락강을 수정해 나가면서 어머니적이고 모성적이고 여성적인 페미니스트적인 정신분석학을 창시해내는지 이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그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사유의 세계로 진입할 때에 여러분들은 1차 자료를 읽어도 그죠? 충분히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런 것들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 줄리아 크리스테바 이야기 철학 이야기에서 두 번째 시간은 그래서 예도가 세미오티크와 생볼리크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상호 텍스트성과 코라의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도는 이제 물러가겠고요. 아마 크리스테바의 강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